2002년 10월 29일 생로병사의 비밀이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다룬 1회 방송을 시작으로 지난 23년 동안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왔는데요. 암, 뇌졸중, 당뇨 등 각종 질환들의 예방과 치료법을 소개하고 일상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제안해온 생로병사의 비밀. 오늘 900회를 맞았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거 중심의 의학 프로그램으로서 특히 최신 의학 지식을 가장 빠르게 또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노병사를 한꺼번에 보고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모시고 900회를 맞아 마련한 특별한 시간. 대한민국 대표 건강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 희망의 여정 23년 지금 시작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그동안 젊고 활기차게 사는 노인들의 건강 비법을 꾸준히 다뤄왔는데요. 시간을 거스른 사람들 슈퍼에이저 편에서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노인들이 등장했죠. My name is George Jednoff. I was born in 1917, my 103rd birthday, which will be this coming July. 설원을 누비며 스키를 타고 아찔한 암벽도 척척 오릅니다. 80이 넘어서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한 사람들. 이른바 슈퍼에이저라 불리는 노인들입니다. 연세가 들으면 근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늦추기 위해서는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들의 건강 비밀에는 텔로미어가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부위로 염색체의 손상을 막는 덮개 역할을 하는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염색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약화돼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꾸준한 생활 습관의 변화, 좋은 식생활 습관, 운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짧아지는 게 느려질 거고.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82.7세지만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건강 수명은 64.4세. 하지만 우리가 만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노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상의 고비조차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면서 말이죠. 개개인별로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요소를 제외하고 생활 습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이 한창인 서울의 한 지난 2022년 웰 에이징 편에 출연해 7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놀라운 몸매를 보여줬던 심상선 씨. 20, 30대 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근육질 몸매. 심상선 씨의 나이는 무려 78이다. 장소 가리지 않고 공원이면 공원, 출퇴근하면 출퇴근하고 가면서 모든 공간이 내가 다 운동하는 장소. 2년 만에 다시 만난 심상선 씨는 여전히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가장 즐겨 하는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를 많이 해요. 이게 팔굽혀펴기만 하면은
턱걸이라든가 모든 운동을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게 팔굽혀펴기란 건 근육이고 발끝이고 뭐이고 힘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근육질 몸매 또한 2년 전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훌륭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죠. 지금까지 그 흔한 헬스장 한 번 가지 않고 집과 일터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 운동한 결과입니다. 자체 나태우는 그 마음 자체가 병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어디가 좀 아프다고 해서 나태우지 말고 긍정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걸음도 걷고 용기를 가만히 있지 말고 항상 좀 움직이고 운동하고 나는 그게 최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90세까지도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령화 아닐까 합니다. 진료실에서 이 고령화 체감하시는 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주로 보는 당뇨 환자, 고지혈증 환자가 한 40대 후반, 50대였다면 네. 지금은 뭐 70대, 80대 환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실제로 몸소 환자의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님께서는 대체 몇 세부터가 노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지금 제가 떠오른 생각으로는 한 네. 70대부터 노년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 사회적인 통념은 아무래도 65세 정도가 되면 이제 노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시면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노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대략적으로 한 73세 정도가 되면 노인이라고 인식을 네.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댁 밖으로 혼자서 나가시기가 어렵고 네. 또 장을 혼자서 보시기가 어렵고 은행 혼자 못 가시고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대략 70대 후반, 80대 초반이 되셔야지 되는데요. 이 정도가 됐을 때 의학적인 의미에서는 진짜 노년의 몸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노쇠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쇠. 네, 노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노쇠가 생기는 시점도 지난 30년 동안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증가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건강 수명은 늘지 않았다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네. 실제로는 우리 사회의 노년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고 더 활력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활력 있는 노년을 위해서 아무래도 좀 건강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노년의 건강 관리는 좀 젊었을 때랑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젊었을 때보다는 노년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건강 관리를 하시면 좋은데 네.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네, 대규모 연구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규모 세계적인 연구에서 여러 차례 입증이 되어 있는데 너무 혈당을 많이 낮추는 경우, 특히 저혈당이 올 정도까지 또 너무 혈압을 낮추는 경우 또는 필요 이상으로 체중을 과하게 빼는 경우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환자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체중 문제를 한마디를 더 드리고 싶은데 보통 아까 우리 정의용 교수님 말씀하신 73세 또는 뭐 75세가 넘어가면 저는 체중 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왜죠? 75세 이 정도에서 체중을 빼면 뺄수록 더 빨리 이 합병증도 생기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 제가 이제 그 자제분들이 오면 되게 뭐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더 맛있는 거 오늘 사드리고 특히 한우로 사드리라고 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건강하게 더 근육량을 키우시도록 그렇게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료실에서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 TV에서 간헐적 단식이 당뇨에 좋다 이렇게 맞아요. 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실천을 하시고 한 달에 1kg씩 체중을 빼서 오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화혈색소가 좀 높아지면은
하루에 2만 보씩 걸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40대, 50대 하셨으면 이게 약인데 70대 중반에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되고 사실은 근육이 축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근육이거든요. 네. 예, 근육은 이제 피크 최고점이 보통 20에서 30대고 그 이후로 1%씩 좀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떨어지는 거는 이제 질병으로 지금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걸 엄연한 질병의 하나로 꼭 봐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근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투자. 네. 그래서 꼭 무슨 재테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내 근육에 투자를 해서 근육에 보험을 많이 든다. 그 얘기는 이제 근육량을 늘리는 거죠. 가장 흔하게는 이제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골절이 생기는데 그것부터 막을 수가 있고 2차적으로는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또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지기능 장애, 치매까지에도 예방 효과가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근투자가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육체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노인 우울증이거든요. 네, 이게 노년기의 우울증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우선은 노인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노인 증후군 또는 노인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켜켜이 더해진 다음에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 결과가 또다시 원인이 되고 또다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임수 교수님 말씀하신 근육 감소증이 와서 네. 집 밖으로 잘 못 나가게 되고 또 집 밖으로 안 나가니까 사람을 못 만나니까 뇌에 자극이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울감이 악화되죠. 우울감이 악화되는데 또 어르신들은 우울감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인지 기능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 수행이 더 어려워지게 되고 또 밤에 잠도 잘 안 오게 되고 네. 낙상, 골절, 그리고 노쇠, 근감소증, 우울증, 네. 치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노인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시면서 약을 또 드시게 돼요. 결국에는 약이 쌓이면서 그 약이 또 부작용을 만들고 또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한 증상으로 또 치료를 받다 보니까 약이 들고 이렇게 약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다약제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이 노년을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건데 네. 꼭 무슨 돈을 벌려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사회활동, 봉사활동, 또 스스로의 그런 취미생활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그러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자신감도 얻고 인지기능도 향상되고 또 사회적인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게 꼭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 네,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신체 호르몬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높일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자신감 또 주변에서의 그러한 시선들도 더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애착 또 자존감을 높여서 더 활력 있는 그런 노화를 준비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꼽자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피곤하고 활력이 없으니까 나가기가 싫고 밥이 안 땡기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엔 침상으로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더 선순환을 만들어야겠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베카 레비 교수라는 분이 어떤 연구를 하였냐면 단순히 노년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여부만을 가지고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분들은 부정적인 자세를 가진 분들보다 7.5년 정도를 더 사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년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점점 더 쇠락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의 예술품 같이 완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3의 시기죠. 그러니까 처음 30년 동안은 우리가 성장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 30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일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30년은 정말 완성의 시기로 그 시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운동 습관도 제안해 왔는데요. 그중 하나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주는 다양한 효과를 소개한 계단 건강을 오르다 편은 전국의 계단 오르기 열풍을 만들기도 했죠. 방송이 나간 이후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스티커를 신청하셨습니다. 동별로 계단 입구 쪽에 KBS에서 준 계단 운동 스티커를 부착해 놨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운동입니다. 6분 모두 다 특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는 혈압이 좋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은 허리를 곧게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척추 기립근이 발달돼 척추가 받는 부담이 줄게 됩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요근을 강화시켜주죠. 뿐만 아니라 허벅지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운동을 등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장성 운동은 심장이 한 번 뛸 때 짜내는 혈액의 양을 증가시키고 혈관 저항을 감소하게 만들어 혈압 강하에 도움을 줍니다. 주변에서 가장 쉽고 특별히 운동이라는 스트레스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등장성 운동은 계단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개했는데요. 특히 보폭을 10cm 더 넓게 걷는 새로운 걷기 운동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보폭 10cm 넓혀 걷기 운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보폭을 넓게 걸으면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율을 높여 체지방이 줄고 근육 사용이 많아져 하지 근력이 강화됩니다. 그로 인해 균형 감각이 높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죠. 쟁걸음으로 10,000보 걷느니 큰 걸음으로 5,000보 걷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지난 2020년 걸음아 나 살려라 편에 출연한 이명숙 씨. 4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을 찾았냐고. 근데 제가 방송이 이렇게 몇 번 나오니까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다 보고 웬만한 사람은 그냥 다 걸어요, 요새. 다. 4시간 반 동안 이명숙 씨는 50대 중반, 당시 뇌출혈로 2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두 번째 수술 들어가는 그때 숨이 몰아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때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딱 그 순간 이게 저 사람 마지막인가 싶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기다시피 계단을 오르내려가며 걷기 연습하기를 6개월. 마침내 난간을 붙잡고 걸을 수 있게 됐다. 1년 후에는 등산 스틱을 짚고 걸었고 2년 후부터 스틱 없이 혼자 걸었다. 수많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었던 그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걷는 거 아니었으면 내가 살아있겠어요? 가끔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소리를 제가 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내가 잘못됐겠지만 정 안 걸었으면 더 잘못됐을 거예요. 그러면 막 웃으세요. 이 돈 안 들이죠? 공기 좋은 거 맞죠? 상을 보잖아요. 봄 되면 꽃 피는 거 보죠. 가을 되면 낙엽 지는 거 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단연 건강하게 잘 먹기,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생로병사의 비밀은 그동안 우리 몸을 해치는 한국인의 잘못된 식습관을 짚어보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올바른 식습관을 소개해왔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먹을 메뉴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잘못된 식습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빠르게 먹기입니다. 과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먹방의 컨셉이다. 거의 씹지 않고 삼키는 것이 습관이 됐다. 젓가락질 10번 남짓에 밥이 모두 사라졌다. 다 드신 거예요? 식사 시간은 4분 22초. 5분이 채 넘지 않는다. 오늘 끓인 짜장라면 두 우리가 개는 음식을 모두 먹으면 숨길 것이다. 소장과 지방세포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이들 호르몬은 뇌에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고기에 파김치를 착 얹어서 먹으면 꿀조합이에요. 하지만 빨리 먹으면 이 호르몬들이 거의 분비되지 않아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5분 이내에 식사를 끝낸 그룹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위험이 모두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단 음식에 대한 방송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저는 단 거에 중독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거와 또 짠 거. 설탕, 밀가루 같은 단순당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증가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당뇨, 비만 등 만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단 것을 끊어보니 편에서는 단 것 끊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과도한 단순당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결과 출연자들 모두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혈당의 변동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식습관은 바로 국물 먹기죠. 국물의 나라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물 사랑은 유별납니다. 하지만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국물 의존도가 높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맛이야. 정말 기분 좋네요. 근데 이제 국물 음식들을 먹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트륨 양이 많아지거든요. 국물에 있는 상당량의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국물 끊기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출연자들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전반적인 건강 수치가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물을 끊어보니 편에 출연해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먹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김금래 씨. 국이 없으면 밥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다른 반찬을 많이 해놨어도 국이 빠졌다? 이거는 밥상이 아니야. 아니, 아이고, 내가 저렇게 먹고 살았네. 참, 야. 김금래 씨는 지난 방송에서 2주간 국물 끊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국이 없으면 밥상이 아니라고 말하던 그녀였지만 과감히 국물 음식을 끊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국물을 먹지 않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국물 음식을 먹긴 하지만 철저하게 건더기만 건져 먹고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오기까지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일단 내 몸이 좋아지니까 내가 왜 친정교육을 못했을까 하는 그냥 그 미련이 남아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지난 1년간 국물을 멀리한 것만으로 체중이 4kg 줄었습니다. 4kg 빠졌어요. 야, 이런 효과도 있네요. 돈 안 들이고 다이어트 했어요. 고혈압약도 줄였을 뿐 아니라 고지혈증이 사라지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갔죠.
너무 짜게 먹는다고 남편이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좀 줄여라 하는데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내가 진짜 KBS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쳐줬어요. 앞서 환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질병들이 사실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네, 그게 가장 큰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례로 당뇨병의 경우 평균 연령이 보통은 이제 50에서 60대가 이제 당뇨병의 호발 연령이었다면 가장 많이 생기는 연령이었다면 지금은 놀랍게도 20대, 30대, 드물게는 10대 후반도 성인형 당뇨병이 생겨서 외래를 찾아오게 됩니다. 국가 전체 데이터를 보면은 20대 당뇨병 환자가 지난 10년 동안에 12%가 늘었고 30대에서는 6% 이상 증가하고 있어서 중장년층에서의 증가 속도를 훨씬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서 당뇨가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밥은 잘 안 먹어도 그 디저트 문화, 특히 이제 음료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 블랙 커피, 네. 미국 커피라고 하는 아메리카노까지는 괜찮은데 보통 젊은 친구들은 거기에 뭐 이름이 긴 음료들을 많이 먹죠. 그럼 보통 휘핑크림이라든지 그런 가당 음료. 그래서 그런 것들과 뭐 초콜릿 케이크 아니면 뭐 브라우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칼로리 섭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당의 그러한 당 성분, 지방의 성분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대부분 20, 30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구층에서 당뇨병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화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노화와도 관련이 있나요? 네, 실제로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쥐를 빨리 나이 들게 만드는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쥐를 음식만 가지고도 빨리 나이 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네, 임수 교수님께서 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당분과 지방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이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어찌 보면 젊은 쥐인데 나이 들었을 때의 대사적인 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단순당과 정제곡물 이런 음식들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당이 오르고 이때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노화의 관점에서는 이때 나오는 인슐린이 사실은 노화의 억셀러레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신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굉장히 빠르게 만듭니다. 노화의 가속 페달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20대, 30대, 40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 15년, 20년 동안 비만, 당뇨, 그리고 식사 패턴, 운동 모든 것들이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분들이 부모님 세대의 연배가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60대의 부모님보다 60대가 된 자제분들, 지금 젊은 분들이 더 병들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많이 앓고 심지어 더 일찍 예를 들어서 노쇠해질 수가 있다는 우려를 할 수가 있죠.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젊은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네요. 네,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직장인이 혈당이 높아서 오면 저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다. 네. 지금 혈당 조절을 열심히 하고 만약 과체중 비만이면 체중을 빼면은 1, 2년 안에 당뇨약을 끊고 완치에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면 계속해서 지금 30대라면 평균 90세를 탄다 치면 60년을 약을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30, 40대에 내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아플지 좀 덜 아플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나는 노화에서 굉장히 네. 먼 거리에 있다. 요새 젊은 친구들 무료 구독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오히려 이 과잉이 된 부분을 제거를 해서 일찌감치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내 몸의 대사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론적으로는 노화가 쌓이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60대, 70대, 80대가 됐을 때 몸에 고장이 없는 거죠. 마치 요즘 젊은 분들이 일찌감치 투자를 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것처럼 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도 노후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다양한 질병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해 왔습니다.
20년 전에 글리백이 등장은 그 당시에 타임즈 표지 모델이 됐던 것처럼 정말 의학계나 과학계에 어마어마한 쇼크를 줬고요. 암세포가 가진 단백질만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3가지인데요. 그중 항암 치료에서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가 등장하며 치료 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일회사가 승인받고 죽기 일보 직전의 환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한 표적 치료제 덕분에 폐암의 5년 생존율은 약 2.5배 증가했죠. 또한 지난 2023년 중입자 치료가 국내에서 시작됐는데요. 탄소 입자를 사용해 빠르고 강하게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사선 치료로 암 치료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암 치료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의료 AI는 폐암과 심장질환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찾아내고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치료법뿐 아니라 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이들의 모습을 꾸준히 담아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디자인 회사예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진희 씨는 2018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암 환우들을 위한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 자신을 포함해 암 환우들이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죠.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래서 사람은 죽지만 살아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암. 지난 1월 2022년 가장 아름다운 삶의 완성편에 출연했던 암 환우들의 모임인 아미다해를 다시 만났습니다. 작가님이 전화를 처음에 주셨는데 제가 딱 하나만 물어봤어요. 이거 암 환우가 사는 얘기예요? 죽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암이 곧 죽음은 아니다. 저희는 암 때문에 새로운 생을 산다. 그래서 제2의 인생으로 생로병사에서 생으로 취급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 나갈게요.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암은 슬프고 우울하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암 환자가 세상 밖으로 나와 삶을 즐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아미다해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다시 평범한 일상을 찾아갑니다. 언젠간 죽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잊고 사는 거죠. 근데 암이라는 건 내가 죽지 참,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리셋? 사실 예전에는 암 하면 죽는 병으로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암을 극복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는 인식이 좀 많아졌습니다. 좀 실제로 환자들에게 변화를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죠. 과거에 이제 암이라고 하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죽을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또 가족들이 그 당사자한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암 환자 당사자한테 있는 병의 뭐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치료의 방침, 치료의 방향, 예후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뭐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암에 걸렸을 때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지금 70%를 넘거든요. 굉장히 높네요. 네, 이것은 뭐 상당히 그 좋은 치료 성적이죠.
아무래도 생존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치료 기술이 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암 치료 기술도 발전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암 검진이 시작이 됐는데 또 더불어서 직장 건강 검진 혹은 개인들도 매스컴이나 이런 그 통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이 돼서 치료하면 완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기 진단이 돼서 치료받는 환자가 늘어난 것이 생존율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항암제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치료 방법은 수술, 그다음에 항암 치료,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 이제 이러한 치료인데 그 세 가지의 치료법이 한 20-30년에 걸쳐서 계속 발전을 한 거죠. 예를 들면 항암 치료도 표적 치료제라고 해서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들, 또 면역 치료제라고 해서 그 면역 치료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이제 죽이는 뭐 이런 치료법들이 개발이 됐거든요. 지난 23년 동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암에 대해서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많이 알려드렸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연수를 하러 온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위암과 대장암이 세계에서 가장 치료 성적이 좋은 나라로 돼 있고 그리고 뭐 폐암이나 간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같은 경우도 최상위의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도 과거에 후두암 겪으셨죠. 아주 극복을 잘 해내셨고 저희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그 과정이 영상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저희는 이 암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네, 이제 저도 이제 암을 경험한 그 사람으로서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정말 이 좌절감, 불안감, 뭐 근심 걱정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건 누구나 아마 갖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암을 불치병 혹은 죽음의 병이 아니고 이제는 암은 완치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그 암에 있어 치료 성적이 세계 최상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암이 진단되더라도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그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의료진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서 의료진이 제시하는 치료나 치료 방향 여기를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접하면서 참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암 환자도 아마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이가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무슨 수술을 받느냐.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완치의 개념과 또 삶의 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게 아마 지금 시대에 맞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900회를 맞아서 세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꾸며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생로병사의 비밀이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